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전망 내지는 걱정이 개인적으로는 틀렸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김민석 총리의 발표를 듣고 몇 가지 이상한 점이 귀에 꽂히더라고요. 일단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검찰개혁이 대체 뭔지,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그리고 이걸 지금까지 누가 지연시킨 건지 이런 걸 모두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거든요. 이럴까봐 어제 이 내용들을 자세히 다뤄드린 거라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오른쪽 위에 뜨는 어제 영상을 함께 보시는 게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구분을 해야 합니다. 어제 정부안을 폐지하기로 한 거 이 자체만으로는 매우 환영할 일이고 잘한 일이 맞습니다. 이건 김민석 총리 단독으로 결정했다기보단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단순히 논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안을 폐지하는 수준이면 대통령의 뜻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서 이건 2차 정부안 때 이재명 대통령이 45조를 통으로 삭제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통큰 결단이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국회에서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개혁적인 의원들이 만들어둔 국회안을 얼마나 정확하고 치밀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지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검찰개혁은 성공으로 돌아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제 시각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별도로 속도가 붙은 거라서 이건 이거대로 좋게 보면 되는 거고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자인 김민석 후보에 대한 질문은 꼭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정청래 전 대표가 올린 페이스북 글하고도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어제 정부안 폐지 발표 뒤에 어떤 글을 올렸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정부안 제출 안 한다고? 1년 동안 허송 세월을 한 건 아닌가? 1년 동안 준비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건 해석의 여지 없이 김민석 총리를 직격한 거라고 보거든요. 일각에선 갑자기 폐지하는 건 쓰레기 같은 짓이다, 총리가 꼼수를 부리는 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정청래 대표의 글도 과한 의심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말이 안 되는 의심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내용이 방대한데요. 이렇게 내용이 방대할 땐 요약만 잘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제 김민석 총리의 브리핑에서 약간 이상한 점이 귀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선 정부안을 왜 폐지하게 됐는지 이 내용부터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기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방금 들으신 내용은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것 같죠? 정부안을 폐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거라서 딱히 이상하게 들리는 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마냥 순수하게만 들리지는 않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제가 가장 이상하게 느꼈던 지점이 있는데 이것도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초의 당정 합의보다도 시간을 당겨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5월 달에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당에 제안하였으나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하였습니다. 결국 김민석 총리는 나는 빠르게 처리하고 싶었는데 당에서 빨리 처리하자는 요구를 거절했다, 이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내용으로 기사가 나오자 댓글들 논리가 어떻게 흘러간다? 거봐, 결국 정청래가 밀었다는 거네? 뒤에선 그렇게 시간을 끌고 이제 와서 보여주기 식으로 수사권 전면 폐지를 떠들고 다닌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왜 늦어졌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던 겁니다.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뭔가요? 원래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은 작년 9월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려 했었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추석 기성길 라디오에서 검찰청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실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정성호 장관을 시작으로 김민석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도 신중론을 주문했고, 그 뒤로 당정청 협의로 만들어진 게 지금의 3단계 검찰개혁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에서 속도전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뒤로 하더라도 5월에 처리하려다 민주당 요구로 연기됐다는 건 변명이 안 됩니다. 왜냐면 5월이 언제다?
게다가 한창 지방선거로 민주당과 의원들이 바쁠 때잖아요. 이때 검찰개혁안을 처리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청래가 검찰개혁 때문에 지방선거에 소홀히 해서 주요 지역에서 패배한 거다 이러면서 떠들고 다닐 사람들 벌써부터 눈에 그려지지 않으세요? 이때는 당연히 지방선거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그러고 보니 김민석 총리는 지방선거 본투표 직전에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나? 이것 때문에 언론 기사도 쏟아지고 지방선거보다 본인 전당대회가 더 중요하다 이건가? 이런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설명은 굳이 없어도 됐다고 보는 게 5월에 당의 요청으로 미뤄졌다고 치자고요. 그럼 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로 모든 걸 넘긴다고 했을 때 이때는 정부안을 넘기지 않았냐 이거죠. 오히려 7월 원 구성이 끝나면 낸다고 했다가 이걸 또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낸다고 말을 바꾼 건 통리실 검찰개혁 추진단이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홍사훈 기자도 이 지점에 의문을 품었던 겁니다. 이 내용도 잠깐 듣고 올까요? 이게 지금 사실 10월 2일 날이라는 데드라인이 딱 설정돼 있잖아요. 네. 그 이제 딱 99일인가 98일인가 남았단 말이에요. 98일 남았어 이제. 정말 시간이 하루가 왜냐면 하위 법령이 한 3,000개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수청, 공소청 건물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이게 지금 형사소송법이 수사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결정이 안 되니까 수사 인력을 몇 명이나 돼야 되니까 맞아요. 건물을 몇 층짜리 그것도 지금 못 정하는 못 정했어요. 상태잖아요. 숫자가 안 정해져가지고. 하루가 급하다는 걸 다 아는데 아니 보름 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지시까지 했는데 왜 여태껏 하루가 급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원구성이 되면은 뭐 이거 제출하겠다 왜 그런 뭐 그걸 정하는데 이걸 갖다 그래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그럼 보안수권 폐지하고 정부하는 거랑 없는 거로 하겠다라는 걸 바로 그때 했으면 이런 논란이나 왜 20일이나 쥐고 있었냐?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하루가 급하다는 걸 이미 늦었다는 걸 출발점이 늦었다는 걸 다들 잘 알 텐데.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이게 두 번째 내용과 연결되는데요. 정부안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던 건 맞는지 이런 의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냥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만약 검찰개혁 추진단이 만든 정부안 기조가 수사권 전면 폐지였어요. 그럼 그냥 국회에서 정부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때 김민석 총리가 직접 제출을 지시하고 그렇게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왔으면 오히려 김민석 총리의 리더십이 빛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만들어둔 안까지 더해서 만들면 당연히 더 치밀하고 완벽한 개혁안이 나올 수 있으니 정부안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정부안을 폐지시켰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저는 두 가지를 의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낼 수 있는 정부안이 없었거나 그게 아니라면 정부안의 기조가 보안수사권 유지가 목적이 아니었거나 이게 아니라면 해석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수사권 폐지가 기조였다면 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안까지 더해져서 최종안은 치밀하게 만들어질수록 좋은 거라서 기조가 같다면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안 내는 걸로 결정했다? 이게 단순히 의심을 넘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총리로서 검찰개혁 추진단이 속해 있는 국무조정실의 수장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한 거나 다름없는 거고 원래 당에서 주도하던 걸 정부 쪽에서 가져가서 검찰개혁 추진단이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주도권이 정부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검찰개혁 추진단을 만들 때 당연히 세금도 들어갔고 여기에 몇 억을 썼다는 소리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정부안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허비한 것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작년 9월에 했으면 되는 걸 굳이 정부에서 가져가서 결국은 1년 정도가 늦어진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법 조항만 삭제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이 내용을 다뤄드렸는데 김용민 의원도 오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형사소송법 196조 하나 삭제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게 정말 복잡해요. 여기저기 막 있다면서요? 수사권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형사소송법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거나 수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되는 게 한 줄이라도 남아있으면 검찰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 조항을 끌고 와가지고 그렇죠. 또 쓸 것이다. 당연하죠. 모든 조항에서 다 차단해서 없애야 된다.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 해석될 수 있는 조항까지 다 없애줘야 됩니다. 아하. 지금은. 그래서 법 조항 하나 없애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모든 조항을 다 찾아서 다 없애야 된다. 그렇죠. 그걸 다 없애면 그 없앤 것을 어떻게 그러면 돌아갈게 만들 거냐라는 것이 치밀하게 짜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저도 지금 3개월이 걸려서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었어요. 법을.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원래 아니에요. 법은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이 조항을 삭제하면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문제가 있으니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포함해서 법 조항이 고쳐져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3개월 동안 다 했다.
네, 만들어 놨으니 버전이 있다. 예, 그걸 기준으로 출발 지점이 됩니다. 있으니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자. 맞습니다. 이렇게 할 게 많은데 10월 2일까지 완벽하게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리는 대체 뭘 한 거냐 이거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에 있어서만큼은 최악 아닌가요? 사실상 한 게 없습니다. 정부안이 있든 없든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게 누군가는 신의 한 수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신의 한 수로 받아들여지려면 1차와 2차 정부안 때 총리가 주도해서 이끌고 가는 느낌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보였잖아요. 검찰개혁 추진단도 정부안 제출 계획을 그렇게 여러 번 바꾸고 이재명 대통령이 수기하라 했다고 토론회를 주최하긴 했지만 이것도 그냥 보여주기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토론회를 하고 있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총리실 TV랑 KTV에서 주로 라이브를 했던 걸로 아는데 조회수가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당연히 더 많죠. 세 번째는 이건 그냥 합리적 의심인데요. 이걸 나중에 정청래 대표 책임으로 떠넘기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가정을 해보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재래식 언론들은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 수사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잖아요. 물론 국회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최종안을 제출하긴 하겠지만 김용민 의원이 말한 것처럼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 허점이 발견되고 이 허점을 검찰, 잔류 세력들이 이용하고 이걸 또 일반 국민들의 피해로 몰아가요. 그런데 마침 당대표는 정청래 후보가 당선됐어요. 앞으로 총선 전 2년 동안은 선거도 없습니다. 그동안 1인 1표제와 당대표 흔들기가 없겠냐 이거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꼼수가 아니길 빈다고 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국회로 넘긴 건 잘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한다고 발표했죠. 이것도 이 자체로는 환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의심하는 거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건 저처럼 평론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보다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의심입니다. 지금 유박 세력들이 착각하는 게 코어 지지층이라는 걸 이재명의 코어 지지층이라고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민주진영의 코어 지지층을 이야기하는 거고 유시민 작가께서 ABC 이론을 처음 이야기했을 때도 민주진영 전체를 이야기했던 건데 이 사람들은 이재명의 코어 지지층으로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 우리 보고 저것들이 결국 삐었잖아 이러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작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작년에는 구구 인사를 임명해도 큰 그림이 있겠지 이렇게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을 굳이 지금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필이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한다는 소식도 유시민 작가의 다스베이다 출연 바로 전날에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하는 건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거 진짜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미 재래식 언론들은 김어준 공장장과 유시민 작가 공격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밤 다스베이다 영상이 나가고 나면 그 공격은 더욱 심해질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전달하려면 결국 이날 나오는 메시지가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메시지 말고 대통령의 언어가 아닌 이재명의 언어가 지금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만큼 중요한 건 후속 조치입니다. 지금 인사임명자들 중에 논란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청와대 내부 말고요. 청와대 외부 기관에 줄줄이 임명된 비상임이사 같은 사람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연봉 받아가는 그 자리에 대해서 점검을 꼭 하셔야 하고요. 제가 최근에 자주 쓰던 비유인데 건물을 지으려면 그만큼 기반이 튼튼해야 합니다. 높고 화려한 건물을 지을수록 땅을 더 깊게 파고 여기에 철근도 더 촘촘하게 심어놓고 해야 건물도 그만큼 높게 지을 수 있거든요. 빠르게 건물을 올리겠다고 기반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한 채 건물을 올려버리면 그 건물은 금방 균열이 가고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기반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 기반이 바로 민주진영의 코어 지지층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다시 기반 점검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의 말씀을 빌리겠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국민으로부터 진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신뢰를 얻는 것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